민주당의 차기 대표를 뽑기 위한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97그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정치권 소식들 김연아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첫 TV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의 공세가 거셌는데요. 어제 있었던 TV토론회에서의 주요 발언들 먼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그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그 말씀하시면서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실언인 줄 알았는데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한 것이고 소위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니까 침소봉대하지 않으시고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제가 강연의 재밌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이제 한 건데 그걸 욕이란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자, 쭉 듣고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1위 후보를 향한 2, 3위 후보들의 공격이었습니다. 1위 후보가 최근에 좀 이런저런 설화에 휘말린 사건들도 좀 있었죠. 크게 보면 저학력, 저소득층 발언, 그리고 욕하는 플랫폼 논란, 셀프 공천 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제 처음으로 나왔던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쭉 보시기에 누가 승자였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제가 야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관심이라는 게 여야 구도에서 보면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등장을 해야 관심을 가게 되지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원들의 축제이다 보니까 타당에서는 뭔가 글쎄요 흠잡을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볼 때 빼놓고는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어제 강원도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당초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큰 관심사는 어대명이라는 또 확대명 이런 얘기도 있죠. 확실히 이재명,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러는데 그 구도가 깨질 것이냐 깨지지 않을 것이냐가 가장 관심인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토론 내용에서 뭘 얘기했느냐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컷오프를 끝나고 나서 나머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관심인데 요즘 구도를 보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설화가 있지만 글쎄요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설화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게 본인을 방어하면서 이렇게 파이터처럼 반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이제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 쪽이신 것 같아요. 슬쩍 은근슬쩍 좀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의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과거와 다른 발언을 했던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슈가 너무 뉴스를 잠식해서 그런지 그것조차도 좀 별로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제 판단에는 지금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내용보다는 어대명의 구조가 깨질 것이냐 깨지지 않을 것이냐에 큰 관심이 있고 결국 토론에서 내용보다는 그런 기미가 보일 만한 반전의 카드가 있다면 저는 국민의 관심은 쏠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과 같은 민주당 안에서의 관심이 이렇게 순환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은 어제 TV 토론에도 보셨지만 크게 누구 하나가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또 일갈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뚫기에는 두꺼운 방패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당원과 민심이 한 7대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권리당원의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건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당원들의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때리기에는 조금 그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게 찌르는 정도 수준의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뭐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방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들유들하게 방어를 잘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뭐 논쟁이 되는 사안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설화에 휩싸인 부분도 저소득 저학력층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욕설 플랫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예. 나름대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는 팩트에 가깝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학회가 대선 결과를 분석한 논문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간도 하는데요. 그 논문집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 놓은 것들을 오래간만에 찾아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2017년 대선은 계급 배반 투표 성향이 있었던 대선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실제로 선거에서도 보수 정파 후보한테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둘째로는 소득보다는 자산, 그러니까 계층 투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아파트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아파트 한 채, 두 채, 뭐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성향으로 분류하자면 많이 소유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텁다고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가 저는 팩트에서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욕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당원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짓궂게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 뭐 1위, 2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불만 있으면 그 의원들이 뭐 선정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좀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발언 자체는 팩트에 거의 부합하는 발언에 가까웠다. 민주당이 또 청원 사이트를 또 개설하기도 했잖아요. 이 운영에 들어갔어요. 당원 5만 명 동의받으면 중앙당에서 응답하도록 이렇게 또 바꾸는 제도를 도입 이미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특히 설화에 많이 휩싸이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뭐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에 진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위가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거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말하는 습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의 경륜이나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화에 휩싸이는 것을 가급적 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선 기간을 거쳤고 또 패배한 후보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아직 머릿속에 지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성장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여주기 위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셀프 공천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해명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애초부터 글쎄요. 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나한테 그런 뭐 공천을 좀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무게감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뭐 후보가 공천을 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럴 권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항을에 내가 출마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일종의 압박이 된다거나 또 공관위원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가? 이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명은 의견을 낸 건 맞지만 공천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셀프 공천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에도
뭐 해달라라고 의견 제시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사안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설화나 또 답변을 보면은 조금 과거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순간순간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완벽한 답변을 하셨지만 과거에 했던 말과는 상충되는 것들이 여러 번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시계를 되돌려서 이제 과거로 가게 되면 개항을의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후보지로서 분당도 얘기가 있었죠. 분당은 그렇죠. 본인이 성남시장을 지냈던 데고 정치적으로 명분을 봤을 때는 분당이 훨씬 더 명분이 많은 때였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이재명 의원은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 당원들이 당이 불러서 나왔다 이런 예, 얘기도 뭐 그런 했죠. 식으로 하셨었죠. 예. 그런데 그때 알고 봤더니 본인은 계속 중앙당에다가 나를 개항을 해 공천해달라고 일종의 뭐 압력이든 의견 개진이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의 발언부터 쭉 보면 사실 그때 당원들 국민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염두를 두고 뭐 사전 작업을 했던 뭐 어쨌든 충분히 지금과는 상황과는 좀 상충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고요. 저는 뭐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갖고 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국민의 뜻, 당원들의 뜻과 본인의 계산은 정치적 계산은 사실상 달랐다는 것을 그냥 확인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 막일 올렸습니다.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하나 인용하면서 어대명의 기류가 이미 깨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내놨고 또 두 후보 간에 그러니까 강훈식과 박용진 후보 간의 단일화는 좀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놨거든요. 같은 생각하십니까? 네, 단일화는 뭐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의 어떤 목표 지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박용진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뭐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당대표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당대표를 노리기 위해서 나온 건 맞지만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충남지사에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하고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선이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그 컷오프 결과가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한 의원의 입에서 뭐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박빙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대명 기류는 어느 정도 정해진 바다라는 생각이 어대명을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굉장히 두꺼운 방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흐름을 깨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모든 여론의 관심이 국민의힘에 너무 쏠려 있어서 여권에 쏠려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1위가 이재명 후보인 건 사실 뭐 명실상부한 것 같고 2위와 2위가 비슷하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목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2위가 과연 누구였겠는가? 박용진 후보는 본인이다. 강훈식 후보는 아니다 나다 뭐 이러고 있는데 누구라고 근데 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도의 측면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뭐 앞서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컷오프는 중앙위원 70에다가 국민 여론 30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앞섰을 수 있겠지만 강훈식 후보가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앞섰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좋은 미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당내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강훈식 후보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앞섰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빠르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로 가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상임 전국위 당원 당규 개정을 해서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권한을
좀 바꾸는 것, 이 논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 후에 이제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로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지금 당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당원 당규를 상황에 맞게 고쳐 나가면서 수습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 일견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인 거 맞죠. 더군다나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대위로 가는 경우도 아니고 당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상태가 초유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인데요.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대행을 맡으면서도 권한 대행이냐 직무 대행이냐 갖고 조금 그때서부터도 우리가 법리적 검토를 사실상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쭉 이렇게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해결을 좀 근본적으로 장기간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닥친 그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을 들이켜 보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던 날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위의 결정에 이제 불복할 뜻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여러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이 당을 좀 진화해야 되는 상황이 좀 굉장히 시급했다고 보고 있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나 좀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본인이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은 직무대행이라는 것을 쓰면서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6개월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주체들은.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각각은 최선이었지만 결국 누적된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현행 절차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간에 뭐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 뭐 의총에서도 반대 발언이 한 명만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다 찬성한 게 아니다. 다 맞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침묵은 결국 적극적인 의사를 포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과반수 조금 더 수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서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지혜가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의 좀 논란과 여러 가지 잡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코로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외생 변수이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때 모두가 다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서로가 합의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뭐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하는 것에 한 의견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은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주체입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다소 규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서로 합의를 통해서 가져나가고 사후 보정을 할 수 있는 저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가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필요가 있고 예. 지금은 거기에 가장 큰 중심이 국가와 국민,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적 정당성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비공개 최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그 최고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걸 의결시켰던 사안, 그리고 상임 전국위에 가서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관련된 부분 또한 고쳐가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들 사퇴 같은 경우도 예.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퇴 발언을 해놓고선 정작 사퇴서는 내지 않았다는 거죠. 사퇴선 제출을 했는데 그게 수리가 안 된 네,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해결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사표를 내면 사장이 그걸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퇴를 낸 행위만 있는 거지 실제로 퇴직 처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저쪽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셨지만 계속 논리적 모순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이 됐다고 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전국이 열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론 내리지 말고 전국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야 원래 정상인 건데. 근데 최고위 기능 상실됐다고 얘기하면서 비대위 간다고 하는데 최고위원은 멀쩡하게 살아서 또 다시 의결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지금 국민의힘 문제가 사감과 사욕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문자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결국 모든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그 전에 대통령하고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또 그 이후에 계속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뭐냐. 이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위가 과연 공정한 징계를 했느냐는 얘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무엇이냐. 대통령이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는 당대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자꾸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사감 말고 사욕이 뭐냐.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징계 이후에 당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 장제원 의원하고 부딪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겠다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유권 해석 해보니 이건 직무대행 체제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확 당을 몰고 간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주말에 만났다고 하는 것까지 공개하면서 윤심을 나는 업었다. 이런 것까지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서 당의 의결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당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의 욕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감이 들어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사과를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만나서 벌어진 일인데 결국은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권 초기에 현직 대통령의 뜻이 집권 여당에 반영되는 거 뭐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투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에 지금 이 분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당이 전국위까지 열어서 유권 해석도 하고 당규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비대위 체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당내 분란이나 또 당내가 질서 있게 정돈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에도 이제 대표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게 문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했다.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준석 대표 어제 죽고 나서도 살아나는 반지의 제왕의 캐릭터 언데드를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을 좀 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참 어떤 행동이나 대응 방안을 예측하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준석 당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라는 것에 깊은 공감은 갑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누구 개인에 대한 자리를 지키고 아까 우리 시사평론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사감과 사욕 저는 뭐 꼭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엄중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준석 당대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갖고 해답을 찾는다면 저희는 또 이 악순환에 계속 걸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의 상태로 안 된다는 게 비대위로 가게 되는 일종의 저는 큰 동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람, 메시지 이거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당대표 6개월 징계에 대한 징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 정치인들 안에 내부의 관심이지 국민은 어쨌든 여당이 지금 수습이 되고 나서 대통령을 잘 도와서 나라를 잘 끌어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국민들이 여기서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구한테 권한이 가고 뭐 그게 관심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지고 있는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놓고 아직도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임기를 연장하는 비대위로 갈 것이냐 또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하는 시점까지만 비대위를 할 것이냐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이나 전국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결론을 내야 되는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무엇이 됐던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변화되었으며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 외에 어느 누구의 이익이나 손해 같은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 비대위원장 선임권을 이 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갖도록 지금 당원 간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또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키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쥐면 그게 진짜 혁신이 맞냐, 개혁이 맞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형식적인 절차상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지 저는 내용적으로 본인이 누구를 추천한다 이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권성동 비대위원이 빠지고 난다고 하면 지금 최고위원들도 일부 사퇴를 냈고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의원도 사퇴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징계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인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최고위원이 사실 또 하는 게 또 맞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예. 것이 당 안의 지도부의 판단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 뭐 지금 사실은 당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저희가 집단 지도 체제라기보다는 단일 지도 체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형식적 절차를 가져가는 것에 뭔가 국민의힘이 지금 그것보다는 다른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돌이켜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빨리 수습해서 좀 전열을 갖추는 모습이 훨씬 더 이익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키는 상임 정국위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비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좀 정상화되는 조치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면 비대위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지금 지도부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새롭게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구성을 통해서 바르게 안정을 빨리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또 거론된 인물들을 보면 결국엔 또 윤핵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벗어나기 어려운 듯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당이 이런 분란에 휩싸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습할 때 또 다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인이 또 다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국민들 납득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병수 전국위원장 의장이 전국위 의장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표직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맞고 뒤로 좀 물러나는 모습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불가피하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너무 윤핵관 색깔이 진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당을 수습하게 만드는 이런 모양이 나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뭐 혁신형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준석 대표 되돌아오는 걸 염두에 둔 비대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한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라고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결국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당대표 체제 또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그 지도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자꾸 보수 인사들 만나면은 혹시 통화하셨어요? 혹시 통화하신 분 물어보셨어요? 찾으셨나요? 2명을 찾았어요. 뭐라고 2명을 찾아서 이준석 대표가 혹시 저는 정치의 사법화를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법적 대응까지 갈까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라고 2명 다 공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독특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밀리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위기감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공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초기에는 이른바 윤핵관이 날 찍어내려고 한다고 하는 의심을 가졌었는데 내부 총질한 문자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국 대통령이 그러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사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대선 때 기여했던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하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많이 설득 작업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과연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의문부호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병수 의장도 오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서훈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정원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내용을 알았다고 말한 것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이걸 승인했냐를 두고도 여야 간사들의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 전직 국정원장 고발건이 어제 이슈가 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연아 전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록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승인을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이렇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승인 사항이 아니죠. 승인 사항이 아닌데 승인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말실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보위원들 산에서도 이게 이제 들은 기억이 각각 달라서 회의록을 좀 살펴봤더니 승인이란 단어를 이제 말한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국정원장의 말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고했다라는 것 역시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기관장의 보고를 독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근데 독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독대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뭔가 은밀하게 할 때 이제 보통 독대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배석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약간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보고하는 문제 뭐 저는 그게 이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승인 발언은 어떤 경로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보회의가 비공개 회의라서 저희가 앞뒤 상황을 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글쎄요 좀 적절하지 않게 실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원래 논란이 되는 발언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물을 타거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논란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야 간의 시각도 엇갈리긴 하는데요. 국정원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승인했다고 하는 표현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온 말일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해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 사실인데 독대는 아니고 대면 보고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열심히 지금 물을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최재 감사원장도 그랬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 파문이 또 커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또 제가 볼 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 뭐 실수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중요한 기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해놓고 난 다음에 뒷수습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첫 번째로 의문이 들고요. 둘째로는 김기현 국정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황으로 의심됐던 것들이 너무 아기가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경이 이거 당시 아니다라고 뒤집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북한 어민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고 국정원이 뭐 초유의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했다고 하는 표현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우리가 선조치 후보고합니다 이러면서 국정원장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알아서 다 판단해야지. 그리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 같으면 그럼 도대체 대통령은 국정원장 인사 뭐하러 합니까? 사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통령실부터 나왔던 뭐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자마자 검찰이 막 거의 꽁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이유가 국정원이 기획을 했든 대통령실이 기획을 했든 어찌됐든 이심 전심이든 간에 누군가의 큰 그림하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걸 국정원장 입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